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재산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이 책 출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문자 참여 활발히 해주신 애청자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맞아. 예, 알고 봤더니 시사 프로는 협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혹시 방송 프로그램에 누가 될까 제가 너무 걱정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자 내용을 보고 10분을 추첨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순전히 개인적으로입니다. 선물 차원에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따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책 받으실 주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오창익 인권에 대해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드디어 폭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내일 또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제는 낙태죄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마토론도 진행을 한 바가 있었고 찬반 그 주장 펴는 분들 모시고, 근데 또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 헌법소를 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낙태죄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이미 표명을 했고, 지금 정부까지 나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의 공론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로 고침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낙태죄와 관련된 논란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항상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뭐 무조건 합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약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태죄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총련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왜요? 인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낙태를 할 가능성도 없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인권은 중요한 게 당사자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 낙태죄가 합헌이냐 아니냐, 낙태죄가 죄냐 아니냐, 낙태가 죄냐 아니냐라는 논쟁에서 중요한 건 낙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남성들이 많이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기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물론 그렇죠. 근데 낙태만 생각하면 그렇죠. 애기는 혼자 안 만들고, 그래서 자기 결정권 뭐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원칙을 생각해 보면 낙태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쟁점이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남녀가 공동 책임이고, 그래서 낙태를 한다면 그건 물론 여성분이 남성한테 전혀 알리지 않아서 그게 독단으로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합의하에 했다면 그런 남녀가 공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요. 근데 낙태라는 행위는 현행 뭐 그 법에서도 이제 낙태가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낙태라는 행위는 의사가 하는 거고 낙태 대상은 여성이기 때문에 낙태가 죄가 아니냐를 잠깐 그러니까 일단 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야단도 치시고 근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여성들의 쟁점이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면에서 타당한 거죠.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된다라는 거고, 전 남성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따져볼 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좀 뭔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낙태죄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그 오창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정말 몰랐어요.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할 게 없는 지경이 됐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전 공격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우창익 국장님은 절도 안 하시는데 절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아니신데 어떻게 국회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혀 잘못. 잠깐만, 그러니까 맥락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그러면. 발언권이 없다는 거고 발언권이 없다고 말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낙태 문제는 여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논의를 풀어가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교계에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들한테 강의하다가 네. 낙태죄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네. 뭐 수녀님들한테 드린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이제 교리로 낙태를 엄히 금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태아 생명을 무슨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6주, 24주 이렇게 보지 않고 수정부터 태아다라는 수정부터 생명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도그마죠. 근데 그 도그마는 주로 누가 정하냐면 남성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천주교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네. 여성은 뭐 신부가 될 수 없고 주교나 교황도 될 수 없으니까요. 네. 여성들의 문제를 왜 남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손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노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그마라는 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이를테면 삼위일체가 됐든 뭐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다 채택한 교리예요. 그냥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면 또 뭐 개신교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낙태죄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일종의 태도를 말씀드린 거죠. 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해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낙태죄라고 하는 게 만약 그대로 존속이 되면 여성에게만 어떤 이 법의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데 여성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지금 낙태로 처벌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낙태를 시술해주는 의사고요. 그렇죠. 그건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낙태를 하는 여성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남성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여성 쟁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쟁점을 풀어갈 때는 한국 사회가 남녀, 여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여성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좀 버벅대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꼬아서 하시니까 꼬아서. 좀 그러니까 좀 전달의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설적으로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성계가 이렇게 이제 입을 모아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자꾸 논의를 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태아의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태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태아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는 시술이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불가능한가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판단도 아니고 또 과학의 잣대만 들이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낙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국가에서 그걸 범죄로 만들어서 실제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연간 뭐 10건 그러니까 뭐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괜히 도덕적 부하만 주고 또 몰래 시술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지 못한 의료 조건에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받아주시죠. 일단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제가 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럴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태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걸로 저는 사실은 좀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럼 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뭐 그것도 당연히 하나의 이제 태도일 수가 있고 하나의 네.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헌법에 그 기재되어 있는 우리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심리 포인트는 거기에 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말하기가 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입장도 가질 수 있고 저런 거 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는 좋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 듯 뭘 듯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하고 여가부의 태도가 사실은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 낸 적이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낙태죄에 대해서 당연히 합헌이라는 의견을 계속 반대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오히려 여가부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하는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전과 다르게 또 이제 태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국가 내에서도 결국 두 부처 모두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그 취하고자 하는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입장을 네.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뤘는데 자, 태아도 생명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요건의 문제라든지 현실성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께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이 낙태죄가 그 현실에 어떤 적용되는 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낙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고 있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09년도에 16만 7,568건의 임신 중절이 있었다. 2010년에는 10만 8,679건이 있었다. 네. 근데 사실 처벌을 아까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우리들의 추측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냐. 아기는 태아는 소중한 생명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태가 몇 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추정입니다. 그렇죠.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17만 건 정도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지금 어제 봤던 뉴스가 분기에 출생자가 9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8만 명이라고 그랬죠. 8만 명대가 됐다는 거예요. 9만 명 밑으로 최초로 네. 떨어졌다. 네. 그러면 4구 36이기 때문에 연간 36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에서 17만 명 정도가 낙태로 죽는다는 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인데. 비율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낙태죄라는 범죄가 발생하는 건 국가가 추정하는 게 2014년 통계인데 59건이에요. 60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처벌을 위해서 기소하는 건 15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범죄를 묻는 게 국가가 어떤 걸 뭐 범죄라고 정해놓고 특별히 해로운 행위니까 또 형법전에 있으니까 범죄라고 정해놓고 그 책임을 묻는 게 무의미해진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그러니까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17만 분의 뭐 15. 뭐 이 정도니까 진짜 거의 없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낙태죄가
산모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하지만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하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소위 낙태 시술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전문 용어가 아니라 비속한 용어. 네, 비속 용어.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산모 낙태가 산모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럼요. 그 미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낙태를 하겠냐, 뭐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건강 측면에서 이제 담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이상한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모들이 처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는 건 다른 어떤 가치에 비해서 그럼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도 시대에 맞게 자기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사실상 거의 그 법의 효력이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법의 효력도 별로 미치지 않는데 굳이 존속을 하면서 여성들을 고통에 빠뜨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중간 정리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청취자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익명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3일 전에 우리 딸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수술을 했습니다. 미혼모가 되지 않으려니 어쩔 수 없었는데 불법이라 수술비가 200만 원이 넘었고 수술비가 부족해서 숨기다가 15주가 돼서야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법적 실효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여성들을 이중의 고통에 빠뜨리는 어떤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렇게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성관계한 다음에 곧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부 다 여성들이 오롯이 다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성들이 다 책임지고 여성들이 처벌받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좀 꼬였네요. 아니, 저는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좀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임신이라고 하는 행위가 먼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이. 그건 남녀의 어떤 공동 책임이고 공동의 결과, 행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낙태죄는 여성한테만 물어요? 법이 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 거고요. 지금 현재 처벌받는 대상은 오로지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을 수술해준 의사, 그리고 남성들이요. 어떤 정말 비열한 정말 나쁜 인간들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낙태한 여성에게 헤어지자 그랬더니 낙태한 여성에게 너 낙태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공소시효 남았어. 실화예요? 실화. 이건 제가 진짜 겪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남성을 처벌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는 현재 이 형법 체계가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이게 저는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게 전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그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임신 초기일수록 그 산모에게 영향을 덜 미칠 텐데. 그럼요. 15주까지 기다렸다는 거. 그다음에 과도한 수술비를 또 지급했다는 거.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고 사회적으로 무슨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아까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 여성 인권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런 여성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헌법재판소 귀 기울여야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만 자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국회에서 이런 거 역할을 해야죠. 법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요. 아니 저거 중요한 쟁점을 왜 국회가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얘기 하셨으니까 국회가 그럼 뒷짐지고 그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유가 정교계 파워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쟁점에 끼지 않는다. 나의 정치 생명을 그런 데 걸지 않겠다라는 일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정교계 의식 안 할까요? 하죠. 전 그게 궁금한데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도 다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계시겠죠. 아 그렇겠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거로 선출되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자유롭죠. 자, 그러면 한번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라는 전망. 이번에는 위헌 판결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기대 말고. 위헌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청원 게시판에도 24만 명인가 하는 분들이 사실은 청원을 하시고 수많은 여성 개그 인사들이나 수많은 여성분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 많이 그 옛날하고 지금 재판부 구성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합헌 결정을 내렸던 그 재판부하고 네.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그분들은 다 사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많이 네. 뒤로 이제 그 임기가 다 돼서 빠졌고. 그렇죠. 그렇게 뭐 새로운 분이 뭐 보수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라던가 예.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예.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간통죄 위헌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같은 방향을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여성계만 그 의식할 게 아니라 또 종교계도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저는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 낙태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심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6년 만에 다시 하는 거여서 그렇죠. 네. 조금 빨리 다시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에 낙태죄를 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네.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낙태죄 폐지했습니다. 특히 그렇죠. 바티칸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정말 다 가톨릭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낙태죄 없습니다. 종교세를 내고 있는 독일은 그냥 독일 국민이면 세금을 종교세를 내잖아요. 교회에 안 갖다 주고 세금으로 내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예. 독일에 낙태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참고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 개념적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성들이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통,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강요받고 있다. 네. 아까 그 어머니 말씀처럼 네.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지금 번외로 노영희 변호사께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본 한 그 학자분이 지금 그 법률에서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잖아요, 낙태를. 그런데 이것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 태아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그 주장 보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네, 저 그런 적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모자보건법에 보면은 낙태를 할 수 있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라는 제목의 조항이 있어요. 예.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하는 건데 이때 뭐라고 되냐면요. 강간이나 중간간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배우자들 간에도 이게 성립이 되는 범죄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낙태를 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부녀가 만약에 뭐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의 이 개정도 사실은 정말 시급히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을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30초 시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신장애,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근친상간, 뭐 산모 건강 이럴 때 낙태를 허용해 줘요. 그때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동의를 받잖아요. 이때 배우자란 존재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입장, 여성들의 시각, 여성들의 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남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2018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 쟁점이고 여성들이 하자는 대로 대충 따라가면 된다. 교회든 누구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창익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